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우리 교재는 15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57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금융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어느 한 군데 딱 집어서 체크하기 좀 곤란하네요. 예, 금융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2번 해볼게요.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요,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다시 말하면 담보대출 같은 거 많이 해주죠. 이렇게 된다면요, 주택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실 수 있죠. 맞는 거고. 3번 해볼게요.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는요, 변동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아야 낮아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못 건들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상된 인플레를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신한은행이 주택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자,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겨 안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이렇게 원금 이자를 받을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돈이 더 이상 대출할 금액이 없으니까 이걸 기관 투자자한테 팔겠다는 얘기죠. 근데 애들은 직접 살려고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니까, 자, 이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금융공사가 니네들 우리한테 뭘 팔으라고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 돈을 가지고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또 빌려줄 수 있죠. 계속 그러면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인 MBS 형태로 파는 겁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근데 이거는 지급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얘들이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결국은 얘들 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IMF에서 벗어났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걸요, 이 MBS 제도를 하는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 있죠. 이걸요, 1차 저당 시장해 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요걸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시장을요, 요거를요, 주택 자금을 얘들이 예금 받은 거라든가 이렇게 끌어들인 돈이죠. 요거 가지고 대출해 준 시장 있죠. 이걸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MBS 발행하면 돈 들어오죠. 요걸 결국은 주택 시장에 공급해 주는 시장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걸 물어보는 바람에 다 틀렸습니다. 물론, 자, 요거 다른 거 다 1번, 2번, 3번, 4번 다 풀 수 있는 거라 5번을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볼게요. 5번. 주택금융시장은요,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장인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시장 해줘야 돼요. 대출시장. 그 다음에 투자자들로부터,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게 공급해주는 시장 있죠. 이렇게 끌어들인 돈을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걸요, 주택자금 대출이 아니라 공급시장이라는 겁니다. 공급시장. 그리고 각종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감정투자시장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표현은 잘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요, 2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마케팅 믹스는요,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전략은요,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있죠? 요걸 가지고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시가 전략이 아니라 가격 차별화 전략 이렇게 해줍니다. 가격 차별화 아니면요 뭐 신축 가격 판매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축 가격 신축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해줍니다. 신축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죠. 신축 가격 판매 전략 이런 편도 씁니다. 판매 전략이다. 시가 전략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있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지역에 따라 용도에 따라 뭐 다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차별화 아니면요 신축 가격 판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도 복수 정답으로 했는데 2번 왜 틀렸냐면 자 시장 세분화는요 상품 계획이라든가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시장 세분화입니다. 알겠나요? 시장을 나눴죠. 그 다음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표적시장 선정 전략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요? 표적시장 선정 전략. 그래서 이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시장 세분화, 뒷부분은요 표적시장 선정 전략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복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정답이라고요? 복수 정답. 그래서 1번,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5번에 3번 볼게요. 마케팅 믹스는요 4P 이걸 얘기합니다. 가격, 플레이스 하면요 경로 전략을 얘기하고, 프로덕트 하자면요 제품 전략, 플라이스 하면요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요 판매 촉진. 요 네 가지를 섞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걸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복수 정답을 했고 26번도 복수 정답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는 뭐 복수 정답 많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구조조정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관리가 아니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은 15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57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긁어모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긁어모으는 걸 보통 뮤추얼 펀드라는 겁니다. 얘는요 실제 있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슨 회사라고요? 명목회사입니다. 이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조조정. 그 다음에 3번도 왜 틀렸냐면 우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요 변동금리 대출금리는요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자 변동금리 주택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확정되는 겁니다. 대출 시점에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은행 마진을 여기다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 시점에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가 일정 기간마다 변동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양도성 예금서의 금리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금리를 조정해 나가라.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요, 코픽스에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두 가지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합친 걸요? 대출금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합친 걸요? 대출금리. 이렇게. 자, 그러면 3번도 원래는 정답이었는데 이것도 복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말을 잘못해갖고. 코픽스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코픽스는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에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는 얘기죠. 언뜻 보면 맞는 듯 한데 두 번째 줄에 대출금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준금리로 해줘야 돼요. 요것 때문에 복수 정답 인정했던 겁니다. 무슨 금리라고요? 기준금리. 얘랑 합친 게 대출금리죠? 근데 요것만 코픽스는요 그냥 기준금리입니다.
기종민. 그래서 요거하고 시비 걸어갖고, 이런 건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뭐 우길 수도 있어요. 대출금리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박박 우겨야 되는데, 올해는 뭐 분명히 틀린 문제인데도 이것들을 막 박박 우기고 막 인정을 안 해주고 있네요. 100% 틀린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지금 경제 강의하고 있고 경제 강사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자꾸 우기고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좀 틀린 거 분명히 풀렸다고 해주면서 인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3번도 복수응답 인정했던 겁니다. 이거 말을 좀 약간 실수한 거 가지고 이런 건 뭐 그냥 뭐 1번이 100% 틀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 아니면요 지분 수익률 요거 얘기하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지렛대 효과 할 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이렇게 자, 자기자본 수익률 혹은 지분 수익률은요, 무조건 이렇게 내돈 투자액 대비, 내돈 투자액을 투자했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장사해서 번 돈 집어넣어야 되죠?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27번. 자기자본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짜리인데, 금융기관에서 2억을 대출받았답니다. 그럼 내 돈은 1억 투자했죠? 내 돈 투자액은 1억이네요. 이렇게 1억. 자,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은 대출기간 1년이고 이자율은 6%고 자, 그냥 6%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간의 순영업이익 있죠? 이게 바로 그 입문과정에서는 세금효과 무시한다면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 합친 겁니다. 내가 번 돈과 뭐라고요? 은행이 번 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얼마 벌은 거예요?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년간의 부동산 가치가 0% 올랐죠? 그러니까 얘는 0% 올랐으니까 들어갈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2천만 원 벌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될 건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2억을 빌렸잖아요. 빌렸죠?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6% 아닙니까? 6%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할 거 없죠? 그러면 아마 8%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8%.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 요거는 이제 그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보는 건데 161페이지 있을 겁니다. 160페이지. 요 주택을 담보 잡고 돈 빌려 올라갈 때 이렇게 자, 무조건 LTV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 곱하면 돼요. 그럼 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DTI가 나오면 무조건 소득을 곱합니다. 소득.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저당상수 나누면 돼요. 나누면 뭐가 나와요? 뭐 나오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면 됩니다. 둘 중에 뭐라고요? 작은 금액. 자,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죠? 자, 담보대출 LTV와 DTI가 상향 조정됐답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러니까 이미 돈 얼마 빌려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LTV는요 60%에서 70%를 조정하겠답니다. 여기다 70% 집어넣어야 돼요. 몇 프로라고요? 70%. 자, 그 다음에 그 DTI는요 60%로 올리겠답니다. 60%로 올리겠다. 자, 그 다음에 담보평가 가격은 3억이랍니다. 이건 얼마짜리라고요? 3억짜리래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은 3천만 원이랍니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요 0.1이래요. 0.1. 그 다음에 그거 안 했네요. 이미 자, 네 번째 점을 보니까 A 소유주택의 기존의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 있어요? 1억 5천 있다고 했죠? 1억 5천만 원 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른 건 없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37에 21에서 이건 얼마라고요?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3618에서 1억 8천이죠? 1억 8천 나누기 0.1하면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3618에서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에서 나누기 0.1하면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8천 아닙니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1억 5천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으니까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겠네요. 3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를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LG전자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요 뒤에 있는 소나 주어 이렇게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주어 이렇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저 이렇게 해주면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저. 네, 재밌나요? 재미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세요. 자, 요거는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번에 허프 모델을 볼게요. 7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79페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C도시 인근 A와 B의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다만 거리 마찰객 수는 2라고 했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열대과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C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3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요 A 할인점이고 요거는요 B 할인점이래요. 자, A 할인점은요 면적이 5,000제곱미터네요. 5,000제곱미터다. 그리고 요거는요 2만 제곱미터이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거리는요 10km, 20km입니다. 10km, 요거는요 20km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무조건 거기 보니까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30만 중에 60%니까 이게 그 368에서 18만 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이용한다고요? 18만 명이 이용하는데 이거 계산할 때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세요. 무조건 5,000 나누기 10의 제곱 있죠? 아, 거리 마찰이 2죠? 무조건 뭐라고요? 5,000 나누기 10의 제곱 하면요 50 나옵니다. 뭐 나와요? 50.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조건 2만 나누기 20의 제곱 있죠? 거리 마찰에서 3이다 그러면 2만 나누기 20의 세제곱 해야 돼요. 근데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만 나누기 뭐라고요? 20의 제곱. 그러면 50 나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나요? 100이죠? 자,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B. 그러니까 여기로 갈 인원이죠? 두 개 합치면 100이죠? 100분의 50이니까 50%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만 중에 몇 명이 가요? 9만 명 간다는 얘기입니다. 9만 명. 정답은 3번입니다. 거리 마찰에서 2라고 했죠? 무조건 이렇게 딱 여기다 그냥 그림에다 그리되고 5,000 나누기 10에 제곱하면 50이죠? 그 다음에 2만 나누기 20에 제곱하면 50입니다. 두 개 합치면 100이죠? 100분의 50이니까 50%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만 명 중에 9만 명 가겠네요. 할 수 있죠? 자, 30번은 무슨 그 소득세까지 계산해라. 그래서 짜증나게 나온 문제인데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 풀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풀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한번 좀 보세요, 이런 거. 자, 우리 아까 괜히 지웠네요.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자, 한 칸 떼고 여기서요 경비 빼고 빚 갚고 뭐라고요? 세금 내고. 굳이 요것도 한다면 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치고 있으니까 맨날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경비 빼는 거 있죠? 이걸요 순 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행에다 갚을 원금이자 있죠? 이걸요 부채 서비스라는데 이거는 원금도 들어가고 부채도 이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요 영업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를 빼낸 거 이걸요 세후 현금 수지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영업소득세
소득세를 계산해라. 그럴 경우는요, 순대 먹고 감이 넷배 이렇게 순대 먹고니까 얘는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감이 아니니까 빼줘야 되죠. 이렇게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넷배 이렇게. 자,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 더해주고 감가상각 빼줘야 됩니다. 이자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게 이제 과세소득입니다. 여기다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39번, 30번. 어느 회사의 1년간의 영업수지이다. 세후연금 수지는, 자, 가능 초소득은, 총소득은 4,800만 원이랍니다. 어디 갔어요? 얘가 4,800만 원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4,000. 그 다음에 공실 및, 공실은요, 가능 총소득의 5%입니다. 요 놈의 5%란 얘기죠? 5%. 그러면 아마도 240만 원 나올 겁니다. 240만 원. 자, 빼줘야 돼요. 그러면요, 4,560만 원입니다. 4,560만 원. 여기서 각종 영업경비 빼내야 되는데, 영업경비는 주어졌네요. 240만 원 주어졌네요. 240만 원 주어졌으니까 4,320만 원.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입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죠. 그 위에 보니까 원금 200만 원, 이자 800, 합쳐서 얼마라고요? 1,000만 원입니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인데 요거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 볼게요. 이자는 800만 원. 이자 얼마라고요? 800. 이자 800. 원금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다가 어쨌거나 빼니까 3,320만 원이네요. 3,320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소득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만 딱 계산하면 되죠. 자, 소득세는요, 여기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순영업소득이 4,32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주어졌죠? 감가상각비는요, 200만 원. 200만 원 빼줘야 돼요. 200만 원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여기 이자 여기 있죠? 이자는 800만 원입니다. 요것도 계산하니까 1,000만 원 빼니까 3,3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하고 우연히 똑같은 거지. 그냥 바로 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같아진 거지. 자, 여기다가 세율이 몇 %예요? 20%죠? 요건 0.1을 곱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자, 664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664만 원. 다 됐네요. 자, 세금이 얼마라고요? 664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빼야 돼요. 빼니까 2,656만 원. 2,656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2,656만 원. 자, 이런 것들은 이거 실전에서 이거 다른 거 안 풀고 이거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거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2번 찍고 나야 돼요. 2번. 딱 2번. 딱. 몇 번 찍으라고요? 2번 딱 찍어 놔야지. 이런 거 풀고 있다가 진짜요. 이거 낭패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시간 모자라서 나중에. 자, 이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맞추고 합격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다른 거에서 맞추고 합격이지. 자, 주변에 합격했던 사람 물어보세요. 이런 거 맞추고 합격했냐.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 문제 몇 문제 어떻게 한 5문제, 4문제 맞췄다고 하지. 이런 거 전혀 못 풉니다. 이런 거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1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하는데 18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82페이지. 이렇게.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고용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없습니다. 2번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데, 상법상의 실체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줘야 돼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력을 두고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면서 그 수익금을요,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 있죠? 물론 주식으로 배분한다.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주식으로 반드시 배분해라. 이건 아닙니다.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는요,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기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4번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10억이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5억 이상이다. 이거 맞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15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57페이지.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주택소비금융은요,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하는데,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3번 해볼게요.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준이 무슨 술집입니까? 기준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DTI는요, 아까부터 자꾸 빼먹고 그러네요. 저 위에도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인데, 자꾸 빼먹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2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인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뭐라고요? 2차가 아니라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겁니다.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은요, 항상 요 틀을 좀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14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46페이지. 이렇게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계산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일기간 모형을 물어봅니다.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왔나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요, 순원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33번에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한 거로 틀린 것은 사업기간은 모두 1년이고 할인율은 10%이죠. 그럼 무조건 10% 빼면 되죠. 그럼 10% 하면 아까 한 거 공과처럼 1.1로 나누면 돼요. 20% 하면 뭐라고요? 1.2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하셨죠? 이렇게 10% 빼면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A 하나만 풀어볼게요. A 하나만 딱 풀어볼게요. A 부동산은요, 금년에 100만 원 나갔죠? 100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요, 121만 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1.1 하면요, 얼마 나오냐면 118만, 자, 얼마나 11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10만 원. 자, 그러면 A, B, C, D가 있다면, 자, PI가 수익성 지수죠? 그죠? 여기서 요거 뺀 게 순원가고, 이것분의 이거 한 게 수익성 지수죠? 그러니까 1.1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이것분의 이거죠? 100분의 110 아닙니까? 그럼 1.1이 됩니다. 얘는 1.1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계산할 수 있죠? 그냥 박스에 대고 그냥, 자, 130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80 나누기 1.1 해주면 되죠? 할 줄 알으면 금방 합니다. 박스 대고 막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만 적어보겠습니다. 결과가, 얘는 0.9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1.09가 됩니다. 1.09. 그 다음에 D는요, 1.07.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처럼 박스에 대고 하면 돼요.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박스 대고 막 하시면 되죠. 다시 해요. 자, A 사업은 1번 볼게요.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A는 D보다 크죠? 1.1이 커요? 1.07이 커요? 1.1이 크잖아요, 이게. 요거 0이잖아요. 요거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C는요, D보다는 수익성 지수가 크죠? C는 D보다 크죠?
얘는 1.07, 얘는 1.09 아닙니까? 커요, 안 커요? 크죠? 그 다음에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는 더 큽니다. 자, A 사업에만 투자하면 1.1이죠? A 사업만 투자하면 1.1 아닙니까? 근데 A랑 B랑 같이 투자하게 되면 얘는 얘는 좀 낮죠? 같이 평균 내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야, 이렇게 두 개, 요거랑 합친 거 있죠? 합친 거 나눠도 되는데, 딱 보세요. 얘가랑 얘랑 평균 내니까 낮아지겠죠? 낮아져, 안 낮아요? 생각해 볼게요. 얘는 1.1이고 얘는 0.98이죠? 합쳐서 이렇게 평균 내면 낮아지겠죠? 이렇게. 네? 다시 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자,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D에 투자하면 1.07이죠? 근데 C랑 D랑 같이 합치게 되면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이 합치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평균 내면. 그러니까 C랑 D랑 같이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더 크죠? 맞아, 안 맞아? 예를 들어 D에만 투자하면 3인데 만약에 C하고 D하고 투자하면 여기 3이고 얘는요 1이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더 작아지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요? 원래 이렇게 다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평균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그러니까 4번 틀렸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요. 가장 작은 거는 요거네. B번. B가 가장 작네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34번 볼게요.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2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266페이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요, 이건 주택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뭐 내용연수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위치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 상황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지세라든가 지목 같은 경우는 토지죠, 토지. 이런 것들은 뭐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것들을 답을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세, 지목 이런 건 빼세요. 지금 주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아니라 땅, 주택.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걸 공부해서 맞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나. 자,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얘도 세금 내야 되죠? 그럴 때는 당의 표준주택을 뭘로 본다고요? 개별 주택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개별 주택 가격 있죠? 개 같은 건 누가 결정 공시해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은요,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가 분할 확병되거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원래 일요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분할 합병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는 다시 평가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은요, 최근 1년 동안의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이 아니라 1% 미만이죠. 1% 미만인 시군구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등락이 작은 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네요. 요거에 답을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죠? 3번을 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이 2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0 얼마라고요? 66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자, 이 표준지를 공시했을 때 이거를 주로 어디다 써먹냐면 개별 표준지죠.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이고 그리고 보통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 또 요거는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뭐 기준이라고요? 보상 기준.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각종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1번에 보니까 중간에 수용 사용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거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유지 같은 거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있죠? 이렇게 써먹습니다. 다만 자 4번에 볼게요. 4번에 자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있죠? 이때는 자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라 표준 주택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아, 거기 주택이죠,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는 뭘 기초로 한다고요?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주택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가격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표준 주택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답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면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찾기는 힘들겠네요. 너무 막 깊이 있게 물어본 겁니다. 깊이 있게. 자, 그 다음에 36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자, 이 용어 중 틀린 것은 자, 2번 볼게요. 표준지 공시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맞습니다. 3번에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하면은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라고요? 5층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적정 가격. 이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시장 가치를 얘기합니다. 시장 뭐라고요? 가치.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시장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따르면요, 적정 가격.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요거는요, 그야말로 어떤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있죠? 예, 그때 성립될 수 있는, 자, 정상적인 가치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5번은 적정 가격이라 하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공시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해설에 있을 겁니다. 해설에 시장 가치의 조건을 얘기한 게 있어요. 해설 찾으세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해설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갔냐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감가 누계액은 조심하세요. 이건 감가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자, 보니까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시점은요 2014년 6월 30일.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네요. 5년.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얘는 기준 시점 형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면 들어가는 돈인 재조달원가가 주어졌죠? 이런 건 할만합니다. 재조달원가가 2억으로 주어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2억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요, 형제적 내용수는 50년이랍니다.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가수용은요, 정액법에 의하고, 잔존 가치율이 10%다. 그러니까 2억 중에 2천만 원은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철거하면 쇳덩어리 나와야 안 나요? 요거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2천밖에 안 남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정액법은요, 매년 똑같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50년 동안. 이게 바로요, 매년 감가액입니다. 자, 계산하면 아마도 이제 얼마나 36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36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60만 원을 감액시키면 되는데 360만 원. 근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800만 원 될 겁니다. 이게 감가 누계액이에요. 1,800만 원. 자, 5년 지났잖아요.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1,800.
만약 적산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2억에서 이거 빼야 돼요. 이게 이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요거는 238페이지. 아까 적었나요? 238페이지에 딱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어렵다고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25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51.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제 만약에 토지의 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얘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요걸로 하지 말고, 주변에다가, 이 땅 주변에 표준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정부가 평가하려고 정해놓은 가격들이 있죠? 이 표준지를 가지고서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표준지의 가격에다가, 표준지의 가격 곱하기, 자, 사정보정치가 있다면 곱해줘야 됩니다. 시점 수정치가 있으면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있으면 곱해줘야 되고,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있으면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비준가치를 알 수 있는데, 비준가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표준지를 결정할 때 있죠? 표준지 가치를 산정할 때는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뭐라고요?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이 38번.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알아라는 것은 일단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죠. 이거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얘는 일종의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감가 수정 이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가 삼각도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했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세 개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개별 요인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하는 거니까 면적 요인 같은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인은 보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 5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5번. 그러니까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이응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못 풀어요. 이런 거 풀기 힘들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할만한가요? 그 다음에 자, 38, 39번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9번.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도량가는 자, 20년 전에, 이게 몇 년이 5년밖에 안 됐네요. 얘는 20년. 자, 보세요. 요거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20년 전에 준공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자, 준공 시점에 대지 가격은요,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 필요 없는 거고,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라고요? 1450제곱미터이다. 준공 다시 공사비 내역은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포함해야 됩니다. 개발업자 이윤도 얼마라고요? 포함시켜야 돼요. 총계가 4억 들어갔죠? 자, 4억 들어갔는데, 이걸 제도라는가는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냐 아니죠? 물가 상승을 반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맨 아래 보니까 20년 전에 건축지수는 100이죠? 근데, 자, 기준 시점에서는 145죠? 4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4억 곱하기 100분의 145 있죠? 이렇게 한 게요. 물가 상승이 반영된 제도량가입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이게 몇 제도량가요? 여기에 계산하면 5억 8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억. 이게 정답인데, 여기서는요, 제곱미터당 제도량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1450제곱미터 나눠야 됩니다. 1450제곱미터 나누니까 아마 400000이 될 겁니다. 400000.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의 규칙에 따르면요, 그 감정평가사가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가라고 규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이고가 아니라요,
차이고. 자, 건물은요, 건물은 원가를 빼고 공시하랍니다. 원가 빼고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랍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무수익이다. 무수익이라는 얘기죠. 자, 볼게요. 자, 과수원은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비교법. 동사원도 뭐라고요?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는요?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그 자동차가 아닌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이게 다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 자, 토지는요, 아까 얘기한 공시지가 기법 있죠? 이걸로 해줘야 돼요.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무형자산은 뭘로 해줘야 돼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돼요. 무형자산 다 뭘로 하고요? 특허권, 실용시한 거 다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돼요. 자, 1번부터 틀렸네요. 40분의 1번은 건물은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되고,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도요, 거래사례비교법, 항공기는요, 빈번한 거래가 없죠? 원가법, 동사는요, 거래사례비교법. 자, 그래서 지금부터 5분만 쉬었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26회 할 거니까 가지 마세요.